일간지 시대를 연 특종 기자. 협성의 회보도 배제학당과 아펜젤러 학장에게 부담을 주었다. 날카로운 논설이 정부를 자극하여 선교사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 아펜젤러는 신문의 내용을 부드럽게 할 것을 당부했지만 열혈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협성의 회보는 협성회와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협성회가 배제학당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협회로 성장한 것처럼 협성회 회보는 매일신문으로 발전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최초가 등장한다. 1898년 4월 9일에 창간된 매일신문은 한국 최초의 일간지였다. 주간지가 일간지로 성장해 나간 것은 그만큼 반응이 좋았다는 뜻이다. 매일 신문을 발간해도 된다고 판단할 정도로 제작진들은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이승만은 매일신문의 사장 겸 주필이었다. 이로써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일간 신문 편집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일간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는 사소해진 것이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야 날마다 신문이 배달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새로운 사건이었던 것이다. 신문은 시대의 거울이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지식인 윤치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몇백 달러나 몇 병의 샴페인 혹은 맥주 몇 병만으로도 일본 사람 혹은 러시아인 아니 누구든지 한국 내에서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이권을 살 수가 있다. 윤치호의 글은 약간 과장된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의 부패는 심각했다. 정부는 백성들에게는 무자비하면서도 외세에 대해서는 무능력했다. 한반도의 각종 이권은 허술하게 외국으로 넘겨졌다. 우리 땅에 와 있던 외국인들의 행패도 극심했다. 매일신문은 그와 같은 현실을 고발했다. 우리 언론의 역사에 대한 연구자로 손꼽히는 정진석은 매일신문은 외세에 저항하는 한국신문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한다. 매일신문은 1898년 5월 16일자 일면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이권을 요구한 외교 문서를 폭로했다. 러시아는 목포와 진남포 조개지의 사방으로 심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프랑스는 평양의 석탄광을 채굴하여 경의선 철도 부설에 사용하려고 했음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즉각 독립협회가 들고 일어났다. 정부 측에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독립협회는 질의서에서 본국의 땅은 선왕의 강토요. 인민의 생업하는 땅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아야겠다고 항의했다. 매일신문의 보도와 독립협회의 항의로 여론이 들끓자 러시아와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정부 측의 외교 문서가 유출된 경위를 따지며 관련자의 처벌을 주장했다. 그네들 열강에게 매일신문은 매우 거슬리는 존재였다. 당시의 외국 공관은 정부 대신들보다도 신문을 더 꺼리게 되어 군사 몇만 명보다도 더 어렵게 여길 정도였다. 매일신문은 혁혁한 발자취를 남겼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곧 발행을 중단했다. 이승만은 곧이어 1898년 8월 제국신문을 창간했다. 이로써 이승만은 1898년 한 해 동안 협성의 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을 모두 창간하는 희한한 업적을 이루었다. 한 해 동안 무려 3개의 신문을 창간한 기록은 아마도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다. 제국신문은 조선을 합병한 일제가 모든 한국신문을 폐지시켰던 1910년 8월까지 12년을 존속했다. 그 시기의 대표적인 신문으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을 들 수 있다. 황성신문은 주로 지식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한자와 한글을 겸용했다. 제국신문은 한문을 모르는 상민과 부녀자들을 위하여 한글 전용을 선택했다. 여기에서도 이승만의 대중적인 노선을 엿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두 신문의 편집인들이 모두 배제학당과 독립협회에서 서재필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라는 점이다. 개합화 지식인들에 대한 서재필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불의한 시절 정의파 언론인 이승만은 붓의 힘으로 싸웠다.
1898년 8월 30일자 제국신문에는 기자 이승만의 특종기사가 실렸다. 대한사람 봉변한 사실이다. 1인이 수교에서 배를 사서 껍질을 벗길세. 옆에 앉은 대한사람 하나가 침을 잘못 뺐다 1인의 옷에 떨어진지라. 1인이 장동사는 강흥기를 집탈하여 가지고 배에 벗기던 칼로 강가를 찔러 다행히 중초는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른 편 손을 찔러 유혈이 낭자한지라. 침을 뱉었다고 칼로 찔렀으니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인들의 횡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승만이 비분간개한 것은 단순히 칼로 찔렀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한국인이 칼에 맞았지만 한국 순검은 수수방관할 뿐이었다. 대조적으로 일본인 순사가 와서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 사람을 자신들의 경찰서로 연행했다. 현장에 있던 군중들은 격분하여 일대 소동이 벌어졌고 갈질한 놈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처벌하라고 요구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기자 이승만은 제국신문의 4페이지 가운데 2페이지 반을 할애하여 이 사건을 소상히 보도했다. 그날 밤에 수백 명이 대한 경무처에 가서 들어가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소연하려 한즉 그곳 있는 순검들이 다 살아서 소리도 크게 질러 감히 가까이 오지 말라 하거늘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를 이날 백성이 이 나라 경무청에 와서 호소하려 하는 것을 어디로 가란 말이오. 우리 백성이 우리 땅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다. 우리의 관리들조차도 칼을 휘두르는 외국인들 앞에서 꼼짝을 못했다. 나라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투사. 독립협회가 남긴 빛나는 발자취 중에 으뜸으로 손꼽히는 것이 만민공동회이다. 만민공동회는 시민, 독립협회원, 관료 등이 참여한 대중집회이다. 당시 조선을 좌지우지하던 외세, 특히 러시아를 비판하고 자주 독립을 외치는 여론을 만들어냈다. 만민공동회의 중요성은 명단에서도 확인된다. 만민공동회에서 활약하던 독립협회 간부들의 명단에는 훗날 상해 임시정부는 물론 다양한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던 인사들의 이름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 독립협회가 이 나라 독립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한 것이다. 1898년 3월 15일에 만민공동회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이양했던 이권의 취소를 요구했다. 우리 내정에 간섭하는 러시아 고문들을 파면하고 우리 경제를 침탈하는 한로은행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인 만여 명의 군중 앞에 등장한 연설가는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탁월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군중의 대표 자격으로 외무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강력한 민심을 목격한 러시아는 독립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러시아 고문들을 철수시키고 한로은행을 폐쇄시켰다. 청년 이승만은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수구파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고종 황제와 칠러파 정권은 1898년 11월 4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체포했다.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도입하려고 했다는 내가 역적 선교사들이 혐의였다. 운영하는 학교에 나가게 된 것은 독립협회의 오직 3대 영어를 회장 배우겠다는 일념 윤치호와 때문이었다. 회원들은 도피하여 영어를 잠복에 배우겠다는 들어갔다. 포부는 달성했지만 곧 하지만 영어보다 행동파 훨씬 이승만은 중요한 것을 수많은 알게 권유를 되었다. 뿌리치고 경무청 정치적 앞으로 평등과 달려왔다. 자유의 세상을 알게 된 것이다. 수천 명의 군중이 조선인들이 그를 당하는 따라갔다. 정치적 압제를 아는 이날 사람이라면 이승만은 기독교 또 한 국가의 번 국민들이 최초를 통치자들의 기록했으니 압제로부터 보호받고 최초의 있다는 서양식 것을 처음 알게 연전을 된 내 선다. 가슴에 어떤 혁명이 그를 일고 우리나라 있었는지 최초의 쉽게 상상할 수 운동권이라고 있을 불러도 것이다. 무방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경무청 앞에 말했다. 집결한 군중들이 우리가 이런 이승만의 지도에 정치 따라 원리를 채택할 연좌 수만 농성을 있다면 벌이며 구호를 외쳤다. 독립지사들을 전원 석방하라. 국왕이 약속한 개혁을 실천하라. 이승만을 아끼는 이들은 이 위험한 행동을 만류했다. 아버지까지 찾아와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승만아, 너는 6대 독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도 이승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군중 속에는 갖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국왕이 시위대 사살 명령을 내렸다느니 고종이 이승만에게 고위직을 제의했고 뇌물까지 주었다느니 하는 뜬소문이 떠돌았다. 실제로 왕실 측근들이 찾아와 회유 공작을 펴기도 했다. 이승만은 날마다 쉴 새 없이 연설을 계속했다. 밤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시위대를 향하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흩어지지 말라고 외쳤다. 여기에서 이승만을 대표하는 구호가 탄생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뒤 기나긴 망명 생활에서 돌아온 칠순의 이승만이 해방된 조국을 향하여 제1성으로 외친 바로 그 말이었다. 집권층은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 추위와 배고픔과 졸음에 시달리는 시위대 앞에 군악대를 앞세운 군부대가 나타났다. 연설하던 이승만은 그대로 돌진했다. 군인들을 발로 차며 돌아가라고 외쳤다. 다음 날의 신문은 이승만 앞에 싸움패라는 별명을 붙였다. 동양과 서양의 학문에 두루 정통했던 이 나라 최고의 지식인이 싸움패가 되어야 했던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때 수구파 정부는 무력 사용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외국 사절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5일간에 걸친 투쟁의 승리자는 이승만과 시위대였다. 고종은 구금된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석방했다. 이승만은 훗날 기록한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서 이 장면을 자랑스럽게 회고했다. 그 밤에야말로 나는 참으로 득의 충천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사기가 오른 이승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고종 황제는 말 바꾸기의 명수였다. 개화파에게 여러 번이 개혁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이승만은 고종이 독립협회에게 약속한 개혁 방안인 헌의 6조의 실천을 요구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고종 황제와 수구파는 본때를 보여주기로 작정했다. 수구파가 동원한 물리력은 유서 깊은 보부상들이었다. 보부상은 보따리에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니는 보상, 보찜장과 등에 지고 다니는 부상을 합한 말이다.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대수롭지 않은 행상 정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도로와 운송수단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 그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서 보부상들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적 과제에 동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군량을 운송하는 중요한 업무에 보부상들이 동원되었다. 동학혁명 당시에도 관군으로 동원되어 혁명군과 싸우기도 했다. 대한제국 시기의 보부상은 황국협회라는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물건을 들고 혹은 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만큼 보부상들은 강건한 사나이들이었다. 국가의 물리력으로 동원될 만큼 전투력이 뛰어나기도 했다. 고종 황제는 독립협회의 시위 현장에 그들을 투입했다. 1898년 11월 21일 이승만이 왕궁 앞에서 연설하고 있을 때 보부상들이 습격했다. 치고 박는 유혈극이 벌어졌다. 보부상들의 선두에는 두목 기령수가 있었다. 위급한 순간에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기령수가 인솔하는 보부상들이 서대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집합 장소에 도달하자 공동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기령수가 보부상들의 선두에 서서 따라온 것을 보자 흥분하여 자제를 잃고 그에게 달려가서 발로 힘껏 차버렸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를 두 팔로 꽉 껴안고는 이승만 씨, 진정하고 빨리 달아나시오. 한다. 내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나는 적들의 가운데 혼자 있었다. 나는 보부상들이 밀려오는 쪽으로 가서 그들이 길을 막아놓은 작대기를 차버리고 배제학당 쪽으로 걸어갔다. 시골에서 온 보부상 장사들은 나를 알지 못했거니와 내가 그들 속을 그렇게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남들이 달아난 쪽으로 가려고 했다면 그들이 나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 자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할 새도 없었다. 이때도 보이지 않는 그의 손이 나를 인도해서 구원해 준 것이 틀림없다. 기령수와의 격투에서 맞아 죽지 않은 것을 훗날 이승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보호했다고 기록했다. 그에게도 보이지 않았으니 다른 이들에게는 알려줄 수도 없었다. 신문에는 이승만이 기령수에게 덤벼들었다가 맞아 죽었다고 보도되었다. 시위를 앞장서서 이끌던 리더가 한바탕 유혈 폭풍이 지난 후에 보이지 않으니 충분히 죽었다고 생각할 만했다. 동지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말짱한 모습으로 이승만이 나타났다. 너무나 놀란 동료들은 그가 얼마나 상했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만져보기도 했다. 거듭된 난투극은 죽음을 불렀다. 독립협회의 김덕구가 보부상에게 맞아서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에 또다시 수천의 군중이 운집했다. 군중의 규모에 놀라고 물리적인 진압으로 한계를 느낀 고종 황제는 사태를 무마하고자 했다. 황제는 독립협회장 윤치호와 황국협회 수령 길령수를 불러놓고 정부를 개혁하고 독립협회원들을 함부로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고종은 이미 여러 번 약속을 어겨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는 보증으로 외국의 사절들이 자리를 지켰다. 고종이 직접 증인으로 외국인들을 불렀다고 말했다. 황제 스스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며 외국인들을 증인으로 세울 정도였으니 나라의 체면과 황제의 채통이 말이 아닌 지경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지만 20대의 유혈 충돌은 이승만의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이승만은 보부상들의 험상궂은 얼굴과 그들이 지니고 다니던 길고 굵은 몽둥이를 오랫동안 기억했다.